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동작 샘터 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원입니다.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예, 한 달, 기네요. 잘 놀았어? 잘 못 놀았어요. 예. 아, 나는 사실 우리 박동 부장님하고 이렇게 이제나 저제나 통화하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한 달간 쉬면서 나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우셨어요? 아니,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너무 많은데, 여행에 대해서, 네. 수다를 못 떨어서. 오늘 한번 쫙. 그러게요. 네. 한번 쫙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이자 7월 4일이죠? 오늘? 7월 5일이구나. 5일, 일요일 아침 6시고요. 우리 우리 김민식 작가님은, 근데 목소리가 좀 어딘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역시 예리하십니다. 제가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제 한 달간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갔다 왔고요. 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도착했는데, 와, 이번에는 이 시차 적응이 어렵네요.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은 나는 이제 늘 하듯이 한국에 도착했어도 바로 그냥 한국 시간 밤 9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네. 세상에 9시에 잤는데, 네. 11시 반에 깨요. 밤 11시 반에 깨가지고, 밤새 잘 못 자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거 아침에 또 녹음도 있고 하니까 자야지 이러면서 다시 이제 막 수면 보조제도 먹어보고 막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장기 여행하고 갔다 와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갔다 와서, 이 시차 적응이 좀 힘드네요. 자, 지금 여행 일자가 거의 지금 한 달에 거의 입박하죠? 네네. 네, 그리고 맞아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덥진 않으셨어요? 포르투갈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포르투갈이 더 남쪽 아닌가요? 나는 그게 좀 이상한 게 이번에 가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들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간다 그러니까 6월이면은 벌써 거기는 덥고 폭염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네. 반팔 반바지만 챙겨갔는데 리스본 이런 포르투갈 지역에 있을 때는 6월 초에는 쌀쌀해서 현지에서 심지어 나는 그 현지인들 경량 패딩 입고 다니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근데 긴팔이 없는데 너무 추우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그게 이제 가끔씩 이제 이 유럽에서는 벼룩시장 있잖아요. 네. 벼룩시장 갔다가 긴팔 스웨터 누가 2유로에 파는 거 보고 네.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 되는 그거 사서 입고 다니다가 버리고 왔어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날씨가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덥기는 확실히 더웠어요. 세비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많이 더웠는데 근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여행하는 스타일이 오전에 아침 일찍 길 나서서 한 3시간 정도 걷고 점심 먹고는 한 4시까지, 12시부터 4시까지 저는 휴식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찌는데 돌아다니다가 아마 더위 먹기 딱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덥긴 했지만 여행에 크게 지장은 없었다. 볼 거는 다 보고 다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 갔다 왔잖아요. 예, 독일에 갔다 왔는데, 사실 3주를 예정하고 갔는데, 중간에 취소하고 일주일을 당겨서 2주, 보름 정도 만에 돌아왔어요. 왜?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게 힘들었어? 저희 아이하고 갔잖아요. 아이가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오케이, 5학년. 예,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지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고, 어쨌든 단축을 해서 왔는데, 끝에쯤에, 날씨가 그냥 선선하고 괜찮았는데 올 때쯤에 조금 덥더라고요. 오고 나서 막 뉴스가 나오는데 폭염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갔던 지역에 난리가 났더라고. 오히려 유럽에서 동쪽, 중부와 동부가 그렇게 지금 덥대요.
그러니까 원래 남부 유럽이 그냥 더워야 되는데 나도 조금 그 여행하면서 포르투갈 여행하면서 저 파리의 폭염 소식 들릴 때 네. 이게 뭐가 좀 바뀌었나 보다. 하여튼 좀 요즘 기분 날씨가 그죠? 희한해.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여행을 원래 저는 이제 저의 여행 스타일이 예전에 가보고 좋았던 곳을 다시 가거든요. 네. 네? 예전에 제가 사실 이제 가족 여행을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묶어서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스페인 여행은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해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안달루시아 지방,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세비야라든지 코르도바, 론다, 그리고 마지막 그라나다까지. 그라나다는 이제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 안달루시아 지방을 이제 차로 이렇게 여행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이탈리아는 이제 저기 버스로 이렇게 몇몇 개 도시 이렇게 다니고 오고 뭐 이런 여행을 예전에 2012년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나는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그때 이제 우리 큰애도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한 6학년 이 정도고 둘째가 이제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유치원생인가 그랬기 때문에 가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못한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많았어요. 왜냐하면 론다라든지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골목이 도시가 예전에 이제 이슬람이 점령하던 지역이었잖아요.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네. 그래서 그 독특한 건축이라든지 이슬람 문화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그 마을을 좀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유치원 아이를 데리고 막 이렇게 걷기 여행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리고 그때 나는 지금도 기억하기에 아이를 내가 목마를 태우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그냥 관광지 위주로 찍기로 봤는데 언젠가 내가 한번 다시 와야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큰맘 먹고 한 달 여행으로 가는데 자 예전에 내가 본 것만 보고 오면은 또 약간 기대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어차피 다 봤던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한 게 저는 포르투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워낙 예전에 좋아해서 포르투갈 이번에 처음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저는 통틀어 생각해 보면은 스페인보다 오히려 포르투갈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맨 처음에 딱 도착해서 갔던 곳은 이제 포르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참 유명해 핫하더라. 나는 몰랐는데 가서 여행하면서 이상하다 여기 풍광이 왜 이렇게 눈에 익지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옛날에 왜 비긴 어게인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국의 가수들이 해외 유럽에 가서 이 버스킹 공연하는 그런 이 예능 프로그램에 그 촬영지로 이렇게 나왔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구나. 그래서 포르투가 되게 유명해졌고 갔더니 워낙 예쁜 도시고 포르투는 워낙 뭐 풍광이 예쁘고 이게 포르투가 결국은 우리가 영어로 포르트 있잖아요. 포트. 항구라고 할 때 그 포트가 여기서 나온 말인 거예요. 항구가 여기서 나온 말이고 포르투가 사실은 이제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를 여는 어떤 그 도시 중 하나였고 포르투를 갔었고 그 다음으로 간 건 이제 항상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수도는 가봐야 되니까 리스본을 두 번째로 갔는데 리스본에서는 조금 고생한 건 뭐냐면 숙소가 너무 별로였어요. 그냥 별로인 정도가 아니고 이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기겁을 하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시내 중심가에 숙소를 얻으면은 거기가 이 노숙자들의 주거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워낙 노숙자가 많아서 그때 리스본도 대도시인데 노숙자들이 좀 있는데 숙소가 조금 이렇게 너무 험해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모든 숙소는 다 1박에 10만 원 이상 정도였거든요. 네. 그냥 1박에 10만 원 정도면은 기본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조금 그래서 숙소 때문에 좀 고생하긴 했는데 리스본 여행하면서 깨달은 게 포르투갈이 이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맨 처음 연 나라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포르투갈이 그 스페인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사실은 나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왜 다른 나라인지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냥 이베리아 반도 안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그 안에서 서로 하여튼 약간 뭐 권력 투쟁하다가 포르투갈만 스페인에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근데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달라요. 근데 말이 다른데 아주 다르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가보면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한국에서 제주도 방언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주일간 홈스테이, 그러니까 저기 이 에어비앤비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랑 같이 이제 한 집에서 집 주인이 생활하고 방 한 칸 내줘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집 주인은 아르헨티나 남자예요. 근데 같이 동거하는 여성분은 브라질 분이에요. 이 둘이, 그 내가 물어봤어. 니들 둘이 말은 통하니? 그러니까, 그냥은 통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속 깊은 대화까지는 안 돼도 아주 간단한 대사들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슨 말이겠거냐고 이해는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재밌어요. 가서 이렇게 하면서 말은 다른데, 자, 그런데 이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왜 대항해 시대를 개척하게 됐는가를 보니까 스페인은 영토가 엄청 커요. 광대해요. 근데 포르투갈은 워낙 영토가 작으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이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이 리스본에 가보면 발견 기념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강변에 근데 강이라기보다는 거의 바다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넓은 강변에 이 기념비가 커다랗게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대항해 시대에 많은 업적을 이제 했는지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맨 처음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도착해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그리고 향신료 무역을 이제 장악했고, 그래서 뭐 항해술의 발전이라든지 지도 제작, 선박 개량, 천문 관측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어떤 기술 변화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리스본에서 발견 기념비를 보고 되게 좋았었고, 그 다음으로 간 도시는 이제 라고스거든요. 라고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내가 그 블로그에 내가 라고스 여행기를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이 톡 보내드릴 테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와, 여기가 이 바닷가 해안 절벽을 따라서 이렇게 해안 산책로예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해안 산책로 하면은 뭐 최고 탑 중에 탑은 나는 제주 올레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스 올레길이 더 좋았어. 그러니까 아니, 제주 올레길하고 좀 달라요. 근데 하여튼 풍광이 되게 신기했고, 난 여전히 지금도 탑은 제주 올레길이야. 왜냐하면 올레길은 그래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데고, 올레길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길은 속초에서 강릉 가는 해파랑길, 동해안 산책로고 막 그런데 바다 산책로 중에서 아주 독특한 풍광을 보여주는 곳이고 진짜 그림 같은 그런 절경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라고스라는 곳.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르투갈 여행하면 포르투와 리스본만 가시거든요. 네. 근데 리스본도 좋지만 저는 만약 조금 장기 여행을 가신다면 라고스를 넣어서 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한번 가보시라고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고, 라고스 간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리스본, 라고스 다 버스로 다녔어요. 이게 되게 플렉시 버스라 그래가지고. 플렉시 버스 독일에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던데요. 하여튼 그 도시간 이동 한 2시간, 3시간 이동하는 거는 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좋았었고, 라고스에서 세비야 갈 때도 플렉시 버스로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명색이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포르투갈에서 버스를 타고 스페인이죠? 세비야는 스페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나름 이렇게 여권하고 가방에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뭐 국경 통과할 때 뭐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유럽 연합 안에서는 진짜 이제 국경 넘는 거는 별로 저것도 아니구나, 일도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고, 세비야에 가면 우리가 이제
꼭 가는 곳이 왜 세비야 대성당에 가잖아요. 몰라요. 안 가봐서. 세비야의 대성당이 어마어마해요. 가보면은 그 거대한 황금 제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금으로 막 이렇게 도금이 된 막 어마어마한 황금 제단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세비야 대성당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진짜 압도되거든요. 그 세비야 대성당의 황금 제단은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규모라든지 이게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 금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 보면, 이 왜 스페인이,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으면 사실 그 대항해 시대 덕분에 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건 스페인이었죠.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 신대륙 발견. 근데 이게 콜럼버스가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콜럼버스는 그 전에 이 뭐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뭐 여러 이 포르투갈 항해가들이 일궈 놓은 발견 위에 콜럼버스가 그럼 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보겠다.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보겠다라고 하다가 인도로 가는 대신에 엉뚱하게 이제 대서양을 횡단해서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네. 근데 자, 스페인에 갔을 때 스페인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걸 한 게, 사실 스페인이 신대륙에 갔을 때 신대륙이 텅텅 빈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견이 아니라 그들을,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침략인 거지. 근데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뿅뿅뿅 눈이 뿅뿅뿅 해버린 거는 황금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황금을 거기서 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멕시코지만 그 당시에 스페인이 처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멕시코에는 아스테카 제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금 페루 뭐 그쪽에는 이제 이 잉카 제국이 있었고. 근데 이게 난 되게 좀 슬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아스테카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아스테카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에서 어떤 종교 이 활동이 뭐였냐면 그 장식을 황금으로 했던 거예요. 네. 어떤 뭔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황금으로 장식하는 습관이 있었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딱 가가지고 봤더니 이제 막 그게 궁전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이런데 황금 장식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정복을 해서 이 황금들을 다 스페인으로 보내줍니다. 다 보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이 아메리카 대륙은 황금의 땅이었던 거고, 그래서 황금을 다 이제 약탈했는데, 자, 황금을 약탈하기가 되게 쉽죠. 왜냐하면 아스테카인과 이 잉카인들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이 신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금을 모아서 발라놨으니까, 누군가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모아놓은 황금을 순식간에 한 번에 싹 다 짜라락 긁어가지고 스페인으로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이때 세비야가 이 신대륙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세비야를 통해서 황금이 들어왔고, 그때 이제 건너온 황금들로 대성당을 이제 막 장식하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 당시에는 1500년대, 1600년대 이때 스페인에서 최고 가는 부자는 당연히 왕실입니다. 왕가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어떤 항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얻는 이윤을 왕실에서 독점을 하죠. 근데 그 다음으로 스페인의 부자들은 가톨릭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코르도바 대주교가 왕 다음 가는 두 번째로 가는 큰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왕실과 이 가톨릭 이 주교 이 두 세력이 이제 그 어떤 식민지에서 오는 황금의 가장 큰 수혜자였고, 그래서 성당이 어마어마 화려해요. 코르도바도 그렇고 세비야도 그렇고 가보면 항상 성당마다 너무너무 엄청난 규모로 잘 지어져 있는데, 자, 아메리카 대륙의 황금은 싹 다 가지고 가면 이제 이 황금의 땅에서 황금이 사라지잖아요. 네. 황금의 땅에서 황금이 사라지면 뭐가 남을까? 땅이 남죠. 황금의 땅에서 황금이 사라졌어. 근데 가만 보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땅이란 말이에요. 원주민들한테 황금을 빼앗고 나니까 남는 건 땅인데, 자, 이 광대한 토지, 비옥한 농장, 끝없이 펼쳐진 열대규. 자, 이제 스페인 사람들 여기에
농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근데 농장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다가 농장을 만들면 이제 문제는 노동력이잖아요. 네. 근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천연두라든지 홍역 같은 질병으로 유럽에서 건너온 그 질병으로 급격히 인구가 줄었잖아요. 네. 심지어 또 이제 전쟁과 강제노동 통해서 많이들 그랬고 그래서 농장은 늘어났지만 땅은 넓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으로 이제 눈을 돌리죠. 바로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포르투갈 여행하면서 약간 우리가 왜 알고 있는 그 역사 속의 포르투갈 이게 그러면 약간 악명 높은 왜 그 노예상 얘기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대서양 그 노예 무역하면은 포르투갈이 사실은 초반에 이 노예 무역을 가장 많이 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난 이번에 가서 여행하면서 느낀 게 이베리아 반도가 있죠.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아프리카랑 아주 가까워요. 그렇더라고요. 붙어 있더라고요. 지브롤터 해협 같은 경우 가장 좁은 곳은 14km밖에 안 돼.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작은 나라니까 이제 아프리카 이 막 식민지 이런 개척에 되게 힘을 썼었고 스페인은 그 다음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개척을 했으면 이 포르투갈이 이제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스페인 그 농장주들한테 팔아 넘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스페인 이 식민지에서 스페인 농장에서 재배한 것들이 뭐였을까요? 작물들이. 난 이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슬펐어. 뭐 사탕수수 이런 거요. 그렇지. 설탕. 설탕. 또 있어. 설탕. 사탕수수가 맞아요. 사탕수수가 있고 담배, 카카오, 커피, 면화. 입에는 달지만 보면 안 좋은 것들이네. 아닌가?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박동 부장님이 하신 얘기가 정확하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 노예들을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는 그 아프리카 이 노예들이 대서양을 건너 팔려갔다 그러거든요. 네. 그 많은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노예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었어. 그 소비 기호식품이었어.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의식주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어차피 그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자급자족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옥수수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는 유럽 대륙에 다 있었단 말이야.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곡창지도 있었고. 근데 자, 저 멀리 신대륙에서 바다를 통해서 건너오려면 밀가루나 옥수수를 이 무역하는 거는 돈이 안 남아. 부피는 크지만 사실은 상하기도 쉽고 근데 부피는 작지만 비싼 것들. 그게 설탕, 담배, 카카오, 커피 같은 기호식품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되게 한 게 재밌었던 게 스페인 가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특히 세비야가 19세기 때 세비야는 유럽 최대 담배 산업 중심지였어요. 우리가 그 아는 왜 그 세비야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오페라가 있어. 카르멘. 여주인공 카르멘 왜 플라멩고 막 추고 막 그래서 이제 막 그 이 거리에서 이렇게 막 춤추고 공연하는 그 카르멘도 세비야 담배 공장의 노동자예요. 담배 공장 아가씨였네. 그렇지. 담배 공장 아가씨였어. 카르멘도 담배 공장 아가씨였고 그 담배가 이제 세비야의 주된 어떤 그거였고 저는 이번에 스페인 여행하면서 한 가지 살짝 이제 좀 그랬던 거는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 왜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는 담배는 잘 안 피우잖아요. 네. 그리고 거리에서 못 피우게 하는 길들도 특히나 뭐 전철역 있는 근처에서는 못 피우게 하고 막 그런데 와,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저 같은 이제 비흡연자는 사실 담배 냄새 때문에 가끔씩은 좀 그리고 식당 그 테라스 자리 같은 데서도 담배를 밥 먹으면서도 다들 담배를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게 스페인이 원래 담배 산업의 중심지였던 거지.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 세비야 대성당에 가보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세비야 대성당에 가보면 콜럼버스의 관이 거기에 있어요. 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콜럼버스의 관이 보통 관은 우리가 왜 땅에 묻혀 있잖아요. 네. 근데 콜럼버스의 관은 공중에 떠 있어요. 매달아 놨어요. 이게 매달아 놓은 건 아니고 네. 이 조각이 4개의 조각상이 그 관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 조각상에 묘사된 인물이 당시 콜럼버스가 갈 때 스페인이 완전히 통일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4나라의 왕들, 당시 스페인의 왕들이 이 관을 떠받치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약간 보면 콜럼버스의 살짝 이제 뒤끝이라면 뒤끝이고 사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간 이제 이렇게 피사로라든지 이런 정복자들이 황금을 가져온 사람들이고 콜럼버스는 그냥 발견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 정도까지만 발견을 하고 그 메인 이 멕시코라든지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콜럼버스가 처음에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라고 믿고 죽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엄청 고생을 해서 대서양을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실은 배를 타고 건넌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육지를 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선원들을 모으기도 힘들어서 그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감목에 있는 이 죄수들한테 이제 사면을 조건으로 이제 뱃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건넜단 말이야. 목숨을 걸고 건넜는데 가서 생각보다 이 콜럼버스는 재미를 못 봤어. 그래서 약간 왕실에서 홀대를 받아요. 너 돈은 많이 썼는데 갖고 온 게 없네. 갖고 온 게 없네. 그래서 홀대를 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콜럼버스가 나중에 서인도 제도 쿠바 쪽에서 이제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나는 스페인에 이제 가서 묻히지 않겠다. 나는 왜 그래 나는 고향에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1800년대 후반 1895년인가 그때쯤 스페인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가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덕분인데 콜럼버스의 관을 가지고 오자. 근데 가지고 오는데 콜럼버스가 유언을 한 게 나는 절대 스페인 땅에는 묻히지 않겠어라고 하니까 땅에는 이걸 안 살짝 이제 그렇지 땅에 우리는 묻지는 않았어 그냥 공중에 들었을 뿐이야라고 해서 이걸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보면서 스페인이 그 시절에 신대륙에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금과 은으로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만든 게 무적 함대였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부가 가득 찼지만 이 기술과 산업을 키우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거죠. 그러니까 황금은 넘쳐났는데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체계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스페인의 영광은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해가 저물었는데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제가 마드리드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네. 마드리드가 스페인 왕실이 지금도 스페인 왕실이 그곳에 있고 마드리드 가면 왕궁이 있거든요. 네. 나 그때 가서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마드리드 여행하면서 스페인에 왕실이 있어? 그랬거든. 우리가 왜 영국 왕실은 잘 알지만 스페인 왕실은 별로 존재감이 없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랬겠죠. 우리 박동 부장님은 스페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구나. 잘 몰라요. 나는 스페인의 왕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는 옛날서부터 엘리자베스 2세라든지 막 찰스 황태자 그 시절에 그리고 다이애나비 그러니까 영국 왕실의 다양한 얘기는 우리가 좀 들은 적이 있잖아요. 네. 난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영국과 스페인이 둘 다 어쩌면은 콜로니얼리즘,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국으로서의 영토도 막강했고 스페인과 영국이 지금 와서는 존재감이 왜 다를까 봤더니 그 나라들의 식민지들의 존재감이 다른 거죠. 자, 영국의 식민지는 어디예요? 미국, 캐나다, 호주 다 잘 나가는 나라들이야. 네. 근데 스페인의 식민지는 어디야?
멕시코, 쿠바, 아르헨티나 다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 똑같이 똑같이 신대륙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한 두 나라인데 왜 영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고 스페인의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은 왜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였던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글쎄요. 이게 산업이 그건 아닌가? 이게 네, 사실은 나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나는 참 예전에 정말 재밌게 읽었었거든. 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난 항상 여행과 독서가 맞물려 가는 게 나는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행하면서 느낀 어떤 그 궁금증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스페인 여행하면서 코르도바의 그 메스키타라든지 그리고 이 막 바르셀로나도 엄청난 도시거든요. 가보면 네. 막 가우디의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한때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이 잘 나가는 나라가 왜 지금은 그다지 이게 딱 봤더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저자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착취적 제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유재산권과 경쟁 환경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니까 적합한 경제 제도를 갖춘 나라만이 번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영국과 스페인이 둘 다 옛날에 각각 왕가였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영국은 왕실의 힘이 급속하게 빨리 약해졌어요. 18세기, 19세기 왜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들이 나오잖아요. 영국에서는.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업가들이 돈을 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같은 데 가서 어떻게든 이제 기업가 정신을 살려서 새로 뭔가 자본주의를 거기에서 이제 막 강력하게 그걸 했었고, 근데 스페인은 식민지 시절에 돈을 번 거는 왕실이었던 거예요, 오로지.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밑에 시민 계급들이 이렇게 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온 어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나라의 한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착취적이냐 아니면 같이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느냐, 그 제도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했었고요. 근데 저는 세비야 여행하면서 거기 이제 막 17세기, 18세기 세비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창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자료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이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거를 왕실에서 독점을 하고 가톨릭 교회 재단에다가 황금으로 도배할 게 아니라 저걸 이용해서 기술과 산업을 키웠다면 어땠을까? 사실 기술과 산업을 키우는데 성공한 건 영국 쪽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나중에 영국에 이제 밀리고 했던 것 중 하나는 나는 산업혁명 이후로 스페인은 지금도 농업 강국이에요. 지금도 스페인이 주로 수출하는 거는 오렌지라든지 올리브유거든. 네. 몇 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달리는데 옆으로 있는 건 다 커다란 밭들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은 훨씬 스페인보다 작은 나라인데도 맨체스터라든지 글래스고라든지 막 공장지대가 많았잖아요. 에딘버러라든지. 네. 그러니까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할 때 스페인은 뒤처져 버렸고 영국이 이제 앞서갔는데, 나는 우리 시대에 황금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 황금이 뭐죠? 데이터? 반도체? 반도체 하니까? 그렇지, 반도체죠. 그러니까 나는 16세기 세비야 항구로 금과 은이 흘러 들어갔다면 나는 21세기 지금 한국에는 반도체 수출 대금이 나는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비야의 그 금과 은이 흘러 들어갈 때 그러니까 스페인이 돈을 번 거는 기호식품이잖아요. 네. 담배라든지 커피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이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 원주민의 땅을 빼앗아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다가 만든 게 그들의 어떤 이 자본을 만드는 배경이었는데 나는 한국은 얼마나 훌륭해. 우리는 그냥 이 좁은 땅에서 사람들이 복닥거리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어떤 이 기술의 이 도약을 이루어내고 그걸로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AI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게 우리 어쩌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의 상상력 막 이런 건데 저는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이 AI 산업의 활황, 반도체 산업의 활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는 지금 되게 막 두근두근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여튼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그 물가는 어땠습니까? 와, 살인적이야. 거기도 살인적이었구나. 어땠어, 독일은? 여기도 살인적이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았어? 여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가 되게 제일 일단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을 3번째 간 거거든요. 97년에 배낭여행으로 갔었고 2006년에 일하러 그 출장으로 한번 갔었고 그리고 20년 만에 간 거예요. 근데 제 기억 속의 독일은 그 유럽에 배낭여행할 때 뭐 유럽의 거의 뭐 모든 나라들을 다닐 때 중간 정도의 물가.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선 제일 저렴하고, 물론 동유럽보다는 비싸지만, 그리고 그 먹는 물가나 먹는 거나 마트의 물가는 진짜 저렴한 생필품 같은 것들은 그런 나라. 알디 가가지고 물건 사면 엄청 쌌지. 그렇죠. 2006년에 갔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제가 2023년에 네덜란드를 갔었거든요. 물론 그때보다 환율이 한 25% 정도 올랐어요. 하지만 네덜란드보다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밥을 먹는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보다 지금 환율도 좀 비싸고 그리고 워낙에 유럽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비싸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맞아. 실제로는 3배, 4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나 애나 먹는 양이 작아가지고 둘이서 2인분을 시키지 않았어요. 1인분을 시켜서 같이 먹는 거기 1인분 양이 또 많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데도 보통 25유로에서 30유로가 드는 거예요. 진짜? 1인분 메뉴가 25에서 30유로? 음식이 한 20유로 정도고요. 중요한 게 음료수를 다 시켜야 돼요. 음료수 안 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탭워터를 안 줘요. 그러니까 보통 유럽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 물을 그러니까 음료수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그냥 탭워터 달라 그러면 수돗물을 따라서 주잖아요. 예전에도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독일은 탭워터를 절대 주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근데 물이 200에서 250ml짜리 물을 한 잔에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2유로, 3유로. 보통 3.5유로를 받아요. 3.5유로? 네. 스페인보다 더 비싸네. 더 거기는? 비싸죠.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완전 바가지 쓰는 느낌이라서 그렇지, 물을 먹지 느낌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걸 마시게 되지. 이제 뭐 네. 소프트 드링크 같은 거 마시게 네, 되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맥주를 많이 마신 게 아니라 거의 아펜슐레라고 그 사과 주스에다가 탄산을 넣은 그거를 거의 먹었어요. 왜냐면 얘 목마르니까 얘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얘 아펜슐레 시켜주고 나 맥주를 먹으면 음료수 그러면 그냥 값만으로 바로 25유로. 그치, 한 10유로 넘지. 음료수 값만으로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에서 2만 원. 2만 원. 그치, 나와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거의 아펜슐레를 좀 양이 넉넉한 걸 시켜서 한 4유로 정도 시켜서 그거를 같이 먹고 음식 1인분을 시켜서 먹는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25유로 정도 나와요. 나는 이번에 또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유럽의 물가가 엄청 비싸졌구나라는 건 느꼈고, 그 숙박이, 일단 기본 숙박이 그냥 10만 원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방값은 어땠어, 독일은? 저는 평균 17만 원 정도를 지냈는데 되게 좋은 방을 아니에요. 지내면서 지냈나 보다. 근데 그 17만 원짜리 방이 보통 3성급. 우리로 치면 모텔. 근데 그것도 나는 저기, 미리 예약해서 그 정도지. 제가 중간에 이제 취소를 하고 막 새로 이게 일정이 꼬이니까 새로 하잖아요. 새로 하려 그러면 예전에 17만 원에 묵었던 방을 며칠 뒤에 이제 새로 하려고 봤더니 거의 2배예요. 와. 그러니까 거길 못 하고 더 떨어지는 방으로 가게 되죠. 나는 이번에 숙소를 주로 공용 화장실을 쓰는 숙소를 많이 잡았어요. 저는 그래도 애가 있으니까 같이 하는. 왜냐면 공용 화장실이 아니고 그냥 방 안에 욕실이 딸려 있으면 가격이 확 뛰어 한 5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갈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5만 원은 1박에 아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번에 그 생각은 했어요. 여행 경비가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올랐고 스페인이 많이 올랐다. 근데 어쩌다 중간에 돌아오게 된 거야? 아이가 그래도 5학년이면 남자이고 그러면은 막 신기하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신기했는데 뭐가 아이가 가고 문제였냐면 싶어서 갔던 것도 아니었어? 아니 얘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거 보고 저기 저런 게 있네. 저 가보자 하다가 이렇게 모아 보니까 그리고 뭐 너무 덥지 않은 곳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독일을 가게 됐는데. 우리 음식이 제일 문제였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이게 불운도 좀 겹쳤는데 처음 이제 그 식당 하루에 식당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것도 있고 밖에서 무슨 케밥을 사 먹거나 길거리 음식들 있죠. 뭐 소세지 빵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하루에 한 끼는 식당에서 제대로 먹자. 그러고 이제 갔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들을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식당에 들어가서 먹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애를 어떻게 뭘 먹여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소세지 빵만 먹일 수도 없고 샌드위치만 먹일 수도 없고. 난 그래서 이번에 되게 간만에 맥도날드, KFC 뭐 그런 데도 갔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제일 그래도 이제 익숙한 맛이니까 그리고 저렴하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정말 오답 노트를 많이 안고 왔는데 좀 알려줘.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레지던스형 아이하고 갔을 때는 반드시 묵었어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조리를 전혀 안 하는 스타일로 다니다 보니까 다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었을 때 음식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비싸기는 무지 비싼데 예를 들면 첫날 이런 거죠. 첫날 우리가 현지 음식을 먹자고 갔어요. 여행책에 나온 라츠켈러라고 그 독일의 도시들에는 그 시청 있잖아요. 시청 지하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싸고 저렴하고 맛있지 않나? 저렴하고 싼 곳도 있고,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약간 사람들 모임도 있고 좀 근사한 데도 있어요. 근데 워낙 첫날 이튿날 그 이제 비행도 오래돼서 힘들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데서 먹자. 근데 다른 데보다 마침 그 도시에 라츠켈러 이렇게 여행지 책에도 나와 있었고 딱 들어가는데 분위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35유로어치를 먹었어요. 슈니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프 하나 먹었는데 35유로예요. 거기에 음료수 하나 시켰는데. 자, 비싼 건 비싸다 치고. 오케이.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시켰는데 음식이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저희 애가 그 입맛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데워서 나온 거, 마트 음식 데워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감자튀김도 저도 먹다가 못 먹었어요. 수리젤도 먹다가 다 남겼어요. 한 반 이상 남겼어요. 둘이서 2인분도 아니고 1.5인분 시켜서 7만 원 주고 남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음식도 그랬지만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음식이 늦게 나와. 현지인들은 음식이 천천히 나오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 이건 추정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데워서 대충 뭐 주고 다른 사람 제대로 준 거 아닌가?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눈에 띄는 인종차별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제가 느낀 게 마음이 아프다. 독일은 원래 그게 좀 없거든. 맞아, 그렇지 않았어 독일은. 근데 애가 그런 거 되게 잘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렇구나. 이런 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얘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빠는 못 봤겠지만 나 저 봤는데 우리 보고 되게 찡그렸다. 심지어 애들도 우리 보고 찡그린다. 기분이 좋지 않다. 그리고 그랬구나. 팁 요구가 강하더라고요. 스페인은 팁이 없거든요. 독일은 팁이 있어요. 저 예전에 팁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팁 요구가 되게 노골적이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음식값이 비싸니까 팁도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렇지. 팁을 안 낸다 그러면 굉장히 태도가 금세 돌변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우리는 독일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메뉴를 천천히 보고 좀 설명해달라고 하죠. 거기에서 별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빨리 시켜라는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마트 물가도 비싸더라고. 심지어 우유가 우리보다 비싸더라고. 보통 우유 같은 건 우리보다 싸야 되거든요. 그렇지. 우유가 우리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박해진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제가 예전에는 여행을 그렇게 하다 보면 고맙게 친절을 베푸는 걸 받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꽤 됐어요. 감동적인 순간들이 그런 좀 순간들이 있잖아요. 15일 동안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 여행을 해서 한국을 좋아하는 중국 종업원 한 명. 그 친구 한 명 이름이 신디였는데 그 이름도 기억나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인상이 너무 안 좋은 거지. 먹는 거 얘가 샌드위치나 이런 음식을 되게 좋아했는데 소세지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런 거 되게 싫어하게 됐고 독일에 대한 인생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정말 황당했던 게 박물관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여행지나 그 어트랙션들의 수준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곳들이 많았어요. 네덜란드는 기대치보다 높은 곳이 많았고 여기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그 뮌헨에 있는 독일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 독일 박물관인데 주로 과학기술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규모는 큰데 그리고 거기에 원래 유명한 게 뭐 이렇게 전극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시설이 있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번개치는 것 인공으로 그걸 손 대면은 막 거기 손가락 주위로 막 번개치고 막 뭐 그런 거. 인공적으로 과학관 가면 있는 거. 그 규모가 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쇼들이 다 뭐 무슨 공사로 지금 휴가 나고 쇼가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들도 뭐 그러니까 이런 박물관이 그 영화 제목 있죠.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건 박물관이 죽어있다. 그 다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의자에서 다 졸고 있어요. 어트랙션마다. 그리고 어트랙션의 주요 쇼들은 다 죽어있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전시된 것들도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야 관광객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근데 관광객들의 수준은 이미 눈높이는 되게 높아져 있는데 그렇지. 20년 전, 30년 전 거 갖다 놓고 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다리만 아프고 너무 힘든데 볼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5유로예요. 아니 입장료를 받아 그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입장료를 안 받거나 우리는 안 받잖아 사실. 지역 박물관들이 가면 그렇지 뭐 한 4,000원, 5,000원, 2,000원, 2,000원 받을 그런 거를 갖다 놓고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와. 물론 애는 안 받았지만 저는 5만 원을 받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데 뭐 더 있을 거야. 그리고 더 안 되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발품만 판 거죠.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포르쉐 박물관이나 벤츠 박물관 같은 기업 박물관들은 괜찮았어요. 가격도 괜찮고 오히려. 거기는 이제 기업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박물관도 좀 줄였고 그리고 되게 기대하고 갔었던 데서 기분 나쁜 기억들이 좀 많이 생기고. 약간 인종차별에 관련해서? 인종차별적이고 약간 바가지 같은 것도 있었고 좀 가장 기분 나쁜 거 다음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기분 나쁘고 황당했던 일도 있었고 나쁜 기억들이 초반에 많이 쌓여가지고. 스페인에서 2번 소매치기 당한 당신은 소매치기는 안 당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소매치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독일에서는 뭐 놔두고 가도 그 자리에 있다. 근데 그건 이제 한국이고 여기도 소매치기 얘기 되게 많아요. 놔두고 돌아서면 없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대책은 좀 세우고 가서 그래도 스페인에서는 실제로 당하셨군요. 아니 나는 그냥 사실 나는 워낙 스페인에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등에 매는 가방 배낭에는 조그만한 배낭에는 생수통하고 그다음에 양산 반드시 들고 다녀야 돼요. 스페인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는 워낙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라 생수통, 양산 그리고 나는 사실 아까 이제 박 부장님 얘기할 때 나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 실은. 그 숙소에 주방이 있는 데는 그걸 하고 나는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공동 주방이 있는 데 있어요. 공동 주방 같은 그게 데에서 아쉽더라.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공동 주방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전날 마트에 가서 뭘 사냐면 빵을 사요. 빵은 되게 싸 그래도 0.2유로, 0.3유로 하는 나는 스페인의 빵은 우리나라 제과점 빵보다 훨씬 더 싸거든요. 빵도 독일은 비싸던데? 빵을 사고 우리나라 가격이던데. 그렇지. 바게트 그래? 스페인은 거의 한 5분의 1 정도로 네덜란드도 느껴졌어. 빵은 되게 쌌거든요. 독일은 빵도 독일이 비싸더라고.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마트에 전날 가서 빵을 사고 또 뭘 사냐면 스페인에서 가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하몽, 이베리코 하몽이 있어요. 하몽 맛있지. 하몽을 한 팩을 사요. 한 팩에 한 2유로 이렇게 하거든요. 자, 빵 사고 하몽 사고 그다음에 이제 버터를 사요. 버터도 싸. 유제품은 싸. 그래서 버터 빵에다가 빵 배갈라 가지고 버터가 하고 그게 이제 저거 아니야. 보카디오, 하몽 보카디오를 직접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몽 넣고 햄 넣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하고 그래서 배낭에 나는 사실 그리고 소중한 돈이나 카드 같은 거는 바지 주머니 안에 그것도 바지도 아예 저는 등산용 바지 왜 얇은 여름 바지에 지퍼로 주머니가 잠기는 거 있어요. 네. 지퍼로 딱 잠궈서 그걸로 가는데 그래서 나는 내 배낭 뒤에 이렇게 털어가 봤자 털 게 없거든. 근데 2번 다 내 배낭에 손 넣은 상태에서 내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 배낭에 손을 딱 넣었을 때 내가 바르셀로나에서 같은 경우에는 2번째 소매치기 당할 때는 내가 그 친구의 전철역이었어요. 환승 통로였고 걸어가는데 딱 내 가방에 손 넣는 거에서 내가 손을 딱 잡았어. 얘가 딱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이러지 마라. 나는 이제 친절하게 얘기해 줬어요. 너 동양인 여행자한테 이러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이제 내가 딱 그랬는데 나는 지금도 그 표정이 안 잊혀져. 너무너무 뻔뻔하게 내가 난 그냥 길 가고 걔들 있는데.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놀랐던 게 쇼크였던 게 우리는 왜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리면은 그래도 눈에 순간 당황하고 아이씨 걸렸네. 아우 쪽팔려. 아이 창피해. 이게 있을 것 같잖아요. 걔네 그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당당해. 유럽 소매치의 특징이에요. 너무너무 당당해. 그리고 너무너무 멀쩡한 30대 남자였어요. 아니 뭔가 좀 이렇게 비루해 보이거나 가난해 보이면은 내가 뭐라도. 옛날에는 집시들이 그랬잖아요. 요즘은 정상적인 유럽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유럽인이 그래.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건 사실 이제 박동 부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번에 유럽 여행에서 많이 좀 마음이 아픈 건데 근데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자. 벌써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다음 주에 우리 유럽 얘기는, 이 여행 얘기는 좀 많이 그래야 될 것 같고, 자,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오답 노트를 통해서 찾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이제 가서 가이드북 대신에 챗GPT를 활용하면 여행 코스는 챗GPT가 진짜 잘 짜준다. 특히나 저는 어떤 도시에 가면, 왜 오후에 한 3시, 4시에 체크아웃하고 나면 한두 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네. 저녁에 막 늦게까지 돌아다니기는 그러니까. 그럴 때 챗GPT한테 내 좌표를 줘요. 내 지금 숙소가 어디야? 자, 여기서 내가 1시간 동안 산책을 한다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 그러면 얘가 근처에 이름 없는, 그러니까 가이드북 같은 데는 소개되지 않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산책로를 알려주거든요. 네. 챗GPT를 가이드처럼 현지 가이드처럼 사용하시는 거 좋고요. 2번은 뭐냐면 아까 우리 박동 부장도 얘기했지만 공동 주방이라든지 공용 주방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싼 숙소 중에서도 공용 주방이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를 해서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마트에 가서 사서 한 끼든 아침 한 끼든 뭐 점심 도시락도 가능하면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건 뭐냐면 어딜 가도 아시안 그로서리는 있거든요. 아시아 식료품 가게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주로 뭘 해본 거냐면 진라면 사다가 진라면 한 1.5유로 정도 하거든요. 여기는 라면도 무시무시하게 비싸던데. 못 먹었어요. 못 사 먹었어요. 라면. 그 정도야? 그래서 나는 진라면 사고 계란 달걀 싸니까 달걀 한 6개짜리 이렇게 파는 거 사다가 진라면하고 달걀하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러니까 왜 느끼한 그렇죠. 음식만 먹다가 한 번씩 이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정도 한국 라면만 끓여 먹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도 박동부장하고 같은 건데 돈 내고 들어가는 유료시설은 저는 이제는 좀 멀리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난 이번에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막 온갖 곳을 다 봤는데 옛날에 내가 2012년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는 구엘 공원은 무료였거든요. 네. 아니 말 그대로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어떻게 입장료를 받아. 공원에 입장료가 있어? 근데 공원에 이제는 입장료가 있어요. 그것도 입장료가 15유로인가? 1인당 뭐 3만 원. 그래서 와 이제 유럽 각지의 물가가 특히나 약간 그게 느껴졌어요. 너네 여기 관광하러 왔잖아. 너네 돈 많은 애들 어차피 돈 쓰러 온 거니까 마음껏 한번 써보고 가. 우리 한번 베껴 먹어보겠어. 우리 한번 베껴 먹어보겠어. 약간 그게 코로나 이후에 생긴 변화 같아요. 예, 확실히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변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더 선진국이다. 나는 한국은 지금 현재로서 나는 초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맞아.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살다가 후진국에 가니까 불편한 거야. 우리보다 후진국인데 물가가 비싸고. 물가가 비싸.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선진국인데 지들이 마치 후진국 사람들 대하듯이 눈빛을 보고 맞아. 그러면서 또 돈은 벗겨 먹으려고 하고 맞아. 계속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요 얘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나는 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나도 할 얘기가 독일에 대해서 그치. 할 사실 얘기가 우리 많아. 박동 부장님 이걸 해야 돼. 이거 좀 풀어야 돼 우리. 안 풀면은 우리 속에 응어리 가죠. 한이 맺혀. 알았어. 그러면 1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후다닥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숙면하시고 이게 컨디션 회복하셔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